21장. 바로 그때 한 마리의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겸손하게 대답하면서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야, 여기. 사과나무 밑에. 목소리만 들리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넌 누구니? 무척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여우라고 해. 그 여우가 대답했다. 이리 와, 함께 놀자. 난 지금 굉장히 외로워. 어린 왕자가 제안하듯 말했다. 난 너와 같이 놀 수가 없단다. 습관이 되지 않았거든. 여우가 대답했다. 그래, 미안하구나. 어린 왕자가 사과했다. 그러나 잠시 생각에 잠겼던 어린 왕자가 덧붙여 말했다. 습관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뭐니? 넌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뭘 보려고 여기에 왔니? 여우가 물었다. 사람을 찾고 있어. 그런데 습관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총으로 사냥을 하지. 그건 아주 불안스러운 일이야. 사람들은 또 닭을 기르기도 해. 그것들은 그들에게 있어 최상의 흥미거리야. 너도 닭을 찾니? 여우가 물었다.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습관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너무 잊혀져 있는 일이지. 그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야. 여우가 설명했다.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라고? 그래. 나에게 비친 넌 아직 다른 수많은 아이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 그래서 난 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나도 너에게 필요하지 않아. 너에게는 내가 수많은 여우와 동일한 종류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네가 나로 하여금 습관이 들게 하면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지.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되고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지. 여우가 말했다. 이해가 좀 되는군. 나에게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습관들였나 봐. 그럴 수도 있지. 지구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니까. 아니야. 지구에 있는 게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하자 여우는 꽤 흥미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럼 다른 별에 있니? 그래.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없어. 좋구나. 그럼 병아리는? 병아리도 없어. 완벽한 것이라고는 없구나. 여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면서 여우는 다시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다.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내가 병아리를 잡으면 사람들은 나를 잡지. 병아리는 한결같이 비슷하고 사람도 또한 마찬가지야. 그래서 난 실증이 나. 하지만 네가 나를 습관들게 하면 내 생활은 태양이 솟는 것처럼 밝아질 거야. 다른 사람과 다른 너의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과 마찬가지로 나를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길 봐.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으니까 밀은 소용이 없어. 밀밭은 나에게 아무것도 연상시켜주지 못해. 그러나 너는 금발이니까 나에게 습관만 들여놓으면 좋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밀밭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까지 좋아하게 될 거야. 여우는 말을 그치고 한참 동안 어린 왕자를 들여다보았다. 제발 내가 습관이 되게 해다오. 여우가 말했다.
좋아. 그렇지만 나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 난 친구를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습관이 된 것 외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이야. 사람들은 이제 무얼 알려는 시간조차 갖지 않아. 그들은 가게에서 완성된 물건을 산단 말이야. 그러나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으니까 사람들은 친구가 없게 되었지. 친구를 원하거든 날 습관이 되게 하면 돼. 여우가 말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끈기 있게 참아야지. 처음에는 나에게서 좀 멀리 떨어져 풀밭에 앉아 있어. 내가 곁눈질로 너를 볼 테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 말이란 오해의 원천이 되니까. 그러나 매일 조금씩 가까이 앉아. 이튿날 어린 왕자가 다시 왔다. 그러자 여우가 말했다. 정해진 시간에 왔으면 더 좋을 텐데.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행복감은 더해지지. 4시가 되면 벌써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이 될 거야. 나의 행복의 정도를 보여줄 거야.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알지 못해. 의식이 필요한 거란다. 의식이 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역시 너무 잊혀져 있어. 그것은 어떤 날이 다른 날과 또 어떤 시간이 그 밖의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동네 처녀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최고의 날이란다. 나는 포도밭까지 산보를 나가지.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매일 그럴 거야. 그러면 나에겐 휴식이란 아주 없겠지.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습관들여 갔다. 그리고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자 여우가 말했다. 아, 울어버리고 싶어. 그건 네 탓이야. 난 너에게 고통을 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는데 네가 습관들여 달랬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틀림없어. 그런데 왜 울려고 해? 글쎄. 그럼 너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있어. 밀 빛깔 때문에. 여우는 말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장미꽃에게 다시 찾아가 봐. 그러면 네 꽃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작별 인사를 오면 내가 비밀 하나를 선물해 주지.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꽃들을 보러 갔다. 그는 꽃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내 장미꽃하고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인 사람이 없고 너희들도 길들일 사람이 없어. 너희들은 길들이기 전에 여우와 흡사해. 내 여우도 다른 수많은 여우와 다름없는 여우였어. 하지만 내 친구로 변한 다음부터 지금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여우가 되었지. 말을 들은 장미꽃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너희들이 아름다운 건 사실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희생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물론 내 장미꽃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너희들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 모두보다 훨씬 중요해. 그건 내가 물을 주고 유리 고가를 씌워주고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니까. 나는 그 장미꽃을 위해서 곤충까지 제거해 주었지. 나베를 위해 두서너 마리는 남겨두었지만. 그리고 그 꽃이 원망하는 소리나 뽐내는 소리나 침묵과 불평까지도 다 들어주었으니까. 그건 나의 장미꽃이었기 때문이야. 말을 마친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로 되돌아왔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한 거지만 마음으로 봐야 하는 거야.
근본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여우가 말했다. 근본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어린 왕자는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 따라 말했다. 너의 장미꽃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에 네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거야. 내가 내 장미꽃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에. 어린 왕자는 잊지 않으려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그것을 잊으면 곤란해.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한 책임감을 언제나 느껴야 해. 너는 네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해. 나는 내 장미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어린 왕자는 기억에 남기기 위해 되풀이해서 말했다. 22장.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전철 조종사가 말했다. 여기서 뭘 하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기차에 승차할 손님을 1000명씩 고르고 있단다. 그 손님들을 태운 기차를 오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왼쪽으로 보내기도 하지. 전철 조종사가 대답했다. 때마침 환하게 불을 켠 특급 열차가 천둥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전철 조종실을 뒤흔들어 놓았다. 무척 바쁜 사람들인가 보군. 그런데 뭘 찾아가는 거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기관사들도 그건 알 수 없단다. 전철 조종사가 응답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불을 환하게 켠 두 번째 특급 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벌써 되돌아오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같은 사람들이 아니란다. 두 기차가 서로 엇갈려 가는 거야. 전철 조종사가 대답했다. 전에 살던 곳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인 모양이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거처에 만족해하진 않아. 그러자 이번에도 또 불을 환하게 켠 세 번째 특급 열차가 반대 방향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오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앞에 손님들을 쫓아가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쫓아가는 게 아니지.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할 거야. 아이들만 유리창에다 코를 비벼대고 있지. 전철 조종사가 대답했다. 아이들만은 자신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어. 아이들은 조그만 헝겊 인형 때문에 여러 시간을 허비하고 그래서 그 인형이 아주 귀중하게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만일 누가 그 인형을 빼앗아가면 울기도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운이 좋아. 전철 조종사가 말했다. 23장.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하자 안녕. 상인이 대답했다. 이 사람은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알약을 파는 상인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씩만 복용하면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아저씨는 왜 이 약을 팔죠? 어린 왕자가 묻자 많은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이야. 전문가들이 산출해 본 결과 일주일에 53분이라는 시간이 절약된다. 그럼 그 53분으로 무엇을 하나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나에게 53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물가로 천천히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다. 24장. 사막에서 비행기 고장 사고가 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가지고 있던 물의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면서 이 상인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래, 너의 추억담은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런데 아직 비행기의 고장은 고치지 못했고 마실 물조차도 바닥이 났으니 나도 우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
내 친구 여우가 어린 왕자가 나에게 말했다. 꼬마 친구야, 여우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우린 목이 말라 죽게 될 테니까.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설령 죽는다 해도 친구가 있다는 것은 좋은 거야. 나는 여우 친구를 가졌다는데 만족해. 이 아이는 지금의 위험 수위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배가 고프지 않고 목도 타지 않으니까. 그저 약간의 햇빛만을 필요로 하니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를 바라보던 어린 왕자는 나의 생각에 응답하듯 말했다. 나도 역시 목이 타. 우물을 찾아보자. 나는 지친 표정을 해보였다. 이처럼 광활한 사막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몇 시간인가를 아무 말 없이 걷고 나니 이미 해는 넘어가고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심한 갈증으로 열에 들떠있던 나는 꿈길에서 별들을 보는 듯 했다. 어린 왕자가 한 말들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래, 너도 갈증을 느낀단 말이지?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는 아무 말도 없이 애매한 대답을 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수가 있어. 나는 그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피로했던지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도 그의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별들은 아름다워.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꽃들 때문이야. 나는 물론 그렇겠지. 라고 대답한 뒤 아무 말 없이 달빛을 받고 있는 주름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도 아름다워. 어린 왕자는 덧붙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항상 사막을 사랑스러워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아 있노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빛나는 것이다.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어딘가에 숨어 있는 그 무엇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의외로 모래의 신비스러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 고가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는 보물이 묻혀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어쩌면 찾으려 하지도 않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집은 그것 때문에 매력이 있었다. 그 속 깊숙이에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 옳다.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 아름다움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는 내 여우와 동일한 생각을 가져서 좋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는 잠이 들었다. 나는 그를 품에 안고 한 걸음씩 다시 길을 떠났다. 나는 가슴이 짜릿해졌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이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연약한 존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창백하게 보이는 이마와 감긴 눈,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달빛에 비춰보며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 내게 보이는 것은 껍데기일 뿐이야.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빙그레 미소를 머금어 반쯤 열려진 그의 입술을 보며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했다. 잠이 든 어린 왕자에게서 내가 이토록 강한 감동을 받는 것은 이 아이가 하찮은 꽃 하나에 대해서까지 충실하기 때문이다. 잠을 자는 순간까지도 램프의 불꽃처럼 그의 가슴 속에서 장미꽃의 영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 아이가 더욱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램프를 잘 보호해줘야지. 바람이 지나가면 꺼져버릴지도 모르니. 이렇게 조금씩 걷던 나는 동이 틀 무렵에야 우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25장
사람들은 특급 열차에 올라타지만 자신이 무엇을 찾아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초조해진 나머지 빙빙 돌곤 하지. 하고 어린 왕자는 말하더니 모두가 부질없는 짓이야. 라고 덧붙였다. 우리가 발견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이란 그저 모래에 구멍이 뚫린 정도이다. 우리가 발견한 우물은 동네에 있는 것과 흡사했다. 하지만 동네가 없는 곳이었으므로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하구나. 도르래와 두레박이 있고 거기에 줄까지 다 있으니 말이야.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는 웃으면서 줄을 만지기도 하고 도르래를 돌려보기도 했다. 그러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바람이 다시 일 때 낡은 풍차가 삐걱거리듯 도르래가 삐걱거렸다. 아저씨, 이 소리를 들어봐. 우물을 깨우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어린 왕자가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내가 하겠어. 너한텐 너무 힘들어. 나는 두레박을 우물 위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내 귀에는 여전히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오고 출렁이는 물결과 함께 해가 흔들거리고 있었다. 나는 이 물을 마시고 싶었어. 물 좀 줘. 어린 왕자는 말했다. 그래서 나는 비로소 그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나는 두레박이 그의 입술에 닿도록 들어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그것은 축제처럼 즐거운 일이었다. 그 물은 보통 양식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별빛 아래에서의 행진과 도르래의 노래, 또 내 팔의 노력의 대가로 생겨난 것이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았다. 나의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나 자정 미사의 노래, 서로 주고받는 상냥한 웃음 등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었던 것이다. 아저씨네 별에 사는 사람들은 한 정원에 5,000송이나 되는 장미꽃을 가꾸지만 그들은 거기서 원하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들은 한 송이의 장미꽃과 한 모금의 물에서도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물론이지. 내가 대답하자. 그러나 눈으로는 불가능해.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 거야. 하고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 나는 물을 마셨다. 그제서야 한숨 돌리게 되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모래는 꿀 빛깔을 내고 나는 이러한 꿀 빛깔에서조차도 행복을 느꼈다. 무엇 때문에 마음속에 근심을 가졌던가. 아저씨, 약속을 지켜야지. 어린 왕자는 내 곁에 다가앉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약속? 알고 있으면서. 양한테 씌울 굴레 말이야. 난 그 꽃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거든. 나는 끄적거려 두었던 그림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걸 보고 즐거워하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양배추를 닮았어. 그래? 실은 나도 바오밥 나무의 그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저씨의 여우는 귀가 뿔 같아. 그런데 너무 길어.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꼬마야, 너무하는구나. 난 속이 보이는 보아구렁이와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 외에는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거든. 괜찮아. 애들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는 연필로 굴레를 그렸다. 그것을 어린 왕자에게 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말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말했다. 알겠지? 내일이 되면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한 돌이 된다는 걸. 잠시 후 이런 말을 계속했다. 내가 떨어진 곳이 바로 이 근처지.
말을 마친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그때 나는 까닭 모를 서글픔을 느끼고 있었다. 이때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그렇다면 일주일 전 내가 너를 만나게 된 날 아침,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만리 떨어진 곳에서 너 혼자 그렇게 거닐고 있었던 것이 우연은 아니구나. 네가 떨어졌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었지?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나는 주저하면서 말을 계속했다. 아마 돌 때문에 그런 것 같구나. 어린 왕자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그는 결코 물음에 대답하는 법이 없었으나 얼굴을 붉히는 것은 긍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아, 난 겁이 나는구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에게 대답했다. 아저씨, 이젠 일을 해야죠. 기계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해.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하지만 난 안심할 수가 없었다. 여우 생각이 떠올랐다. 습관을 들여놓으면 울 염려가 있는 것이다. 26장. 우물 측면에 무너진 낡은 돌담이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린 왕자가 그 담 위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의 이런 말이 내 귀에 들려왔다. 그래, 기억나지 않는단 말이야? 여긴 분명 아니야. 또 다른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 응답했음을 들었는지 어린 왕자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래, 맞아. 그런데 날짜는 맞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그 돌담을 향해 조심스러운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대꾸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대꾸를 하는 것이었다. 물론이지. 모래의 어디에서부터 내 발자국이 시작되는지 봐도. 그리고 거기서 날 기다리면 되지. 오늘 밤 거기 가 있을 테니까. 돌담으로부터 2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와 있어도 나에게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잠깐 침묵하고 있던 어린 왕자는 잠시 후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넌 좋은 독을 가졌니? 오랫동안 나를 아프지 않게 할 자신이 있어? 가슴이 찡해진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무슨 까닭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젠 가봐. 난 내려가고 싶으니까.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제서야 낡은 담 밑을 내려다본 나는 그만 펄쩍 뛰었다. 불과 30초 만에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고개를 쳐들고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찾으려고 호주머니를 뒤지면서 뛰어갔다. 그 순간 뱀은 나의 다급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음인지 마치 수그러드는 분수처럼 조용히 모래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리고 여유 있게 쇳소리를 내며 돌틈으로 사라져버렸다. 서둘러 돌담 밑으로 뛰어간 나는 눈처럼 창백해진 어린 왕자를 품에 안아 올렸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뱀하고 얘기를 하다니. 나는 그가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는 금빛 머플러를 풀어 그의 관자놀이를 적셔주고 물을 먹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그에게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침통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양팔로 내 목을 껴안았다. 그의 가슴이 카빈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기계의 고장을 고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젠 아저씨 집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지? 그렇지 않아도 나는 지금 막 고장난 기계의 수리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리려던 참이었던 것이다. 그는 나의 질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덧붙여 말했다. 나도 오늘 내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는 쓸쓸하게 그건 훨씬 멀고 또 훨씬 힘들어. 나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린애에게 하는 것처럼 그를 꼭 껴안았다.
그러나 내가 손 쓸 겨를도 없이 그는 심연 속으로 곧장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근엄한 눈길로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난 아저씨가 그려준 양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을 넣어둘 상자와 굴레까지도. 그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의 몸에 차츰 온기가 올라옴을 느꼈다. 얘야, 너 무서웠지? 말할 것도 없이 무서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상냥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오늘 저녁의 무서움이 훨씬 더할 거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웃음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내게 있어서 그 웃음은 사막의 신선한 샘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얘야, 네 웃음소리를 더 듣고 싶은데. 라고 내가 말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 돼. 내 별은 내가 작년에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 위에 오게 되지. 얘야,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한낱 나쁜 꿈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그는 내 말에는 답변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야. 꽃도 마찬가지야. 어느 별에 있는 꽃을 좋아하게 되면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아늑함을 느끼지. 어느 별이나 다 꽃이 피어 있으니까. 물론이지.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음악 같았어. 기억나지? 참 맛 좋은 물이었어. 물론이지. 밤이 되거든 별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도 없어. 그게 더 낫지. 내 별은 아저씨에게 수많은 별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아저씨는 별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게 될 거고, 모든 별들은 아저씨와 친숙해질 거야. 그리고 난 아저씨께 한 가지 선물을 주고 가겠어. 어린 왕자는 가볍게 웃었다. 아, 어린 왕자야. 난 네 웃음소리가 좋아. 내가 주는 선물은 바로 이거야. 물도 마찬가지지. 그게 무슨 말이니? 사람은 여러 별을 보지만 모두 다른 의미가 있어. 말하자면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 별은 길잡이가 될 거야. 다른 사람에겐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빛의 의미뿐이고 학자들에겐 별들이 수수께끼가 될 것이며 그 상인에게는 금으로 보일 거야. 그렇지만 별들은 말이 없어. 그러나 아저씨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별을 가지게 될 거야. 어떤 의미지? 내가 별들 중에 어느 하나에서 살고 있고 아저씨는 밤이 되면 하늘을 쳐다보게 될 것이며 내가 그 별 중에 하나에서 미소 지으면 아저씨에게는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서글픔이 가신 다음에 사람은 언제나 서글픔이 가시게 되어 있으니까 아저씨는 나와 사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할 거야. 아저씨는 영원히 내 친구로 있을 거고 나와 같이 웃고 싶어 할 거야. 가끔씩 우연히 창문을 열 때도 있을 거고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고 웃고 있는 것을 친구들이 보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 별들만 쳐다보면 난 항상 웃음이 나온다네 그려.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말하기도 하겠지. 그럼 난 아저씨에게 아주 몹쓸 장난을 한 것이 되겠는데.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는 것이었다.
그건 별 대신에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을 아저씨에게 잔뜩 준 것과 마찬가지가 될 거야. 그리고 계속 웃었다. 그러다 갑자기 침통한 표정으로 오늘 밤엔 아저씨 오지 마세요. 난 절대 네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나 그는 근심스러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뱀이 아저씨를 물지도 몰라. 뱀들은 위험해. 이유 없이 무는 수가 있어. 난 네 곁을 떠나지 않겠어. 그러나 그는 어떤 생각으로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뱀이 두 번째로 물 때는 독이 없기는 하지.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아무 소리도 없이 그대로 빠져나갔던 것이다. 내가 그를 따라잡는 데 성공했으나 그는 계속해서 재빠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나를 본 그는 아, 아저씨군. 그리고는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러나 여전히 근심이 있는 모양이었다. 아저씨가 여기 온 것은 잘못이야. 근심이 될 테니까.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나는 잠자코 있었다. 알고 있지? 거긴 너무 멀어. 나는 이 몸을 가지고는 갈 수 없어. 너무 무거우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내던진 낡은 허물과 같은 거야. 낡은 허물은 슬픈 게 아니지. 나는 여전히 잠자코 있었다. 그는 좀 기가 죽어 있었다. 그러나 곧 힘을 내서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그건 훌륭할 거야. 나도 별을 쳐다볼 테야.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되겠지. 모든 별들은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줄 거야.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정말 재미있을 거야. 아저씨는 5억 개의 방울을 갖게 될 것이고 나는 5억 개의 우물을 갖게 될 거고. 그리고는 어린 왕자도 말문을 닫아버렸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저기 나 혼자서 한 발자국만 내디딜 수 있게 해줘. 그리고는 주저앉았다. 겁이 났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또 말했다. 아저씨, 내 꽃 말인데 모두 내 책임이야. 그 꽃은 너무도 약해. 참으로 천진무구하고. 그런데도 하찮은 4개의 가시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 주저앉았다. 그는 말했다. 자, 이것뿐이야. 잠시 망설이던 그가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가 한 걸음을 떼어놓았다.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에서 노란빛이 반짝하고 빛났다. 그는 제자리에 못 박히기라도 한 듯 잠시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큰 소리도 치지 않았다. 그는 나무가 넘어지듯 조용히 쓰러졌다. 모래바닥이므로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27장.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이미 6년 전의 일이다. 나는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 나와 다시 상면하게 된 동료들은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무척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는 피곤해라고만 말했다. 지금은 슬픔이 가라앉아 좀 진정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라앉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다시 돌아간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침녘이 되어 둘러보니 그의 모습이 사라졌던 것이다. 그렇게 무거운 몸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밤이 되면 나는 별들의 정담 듣기를 참 좋아한다. 그것은 5억 개의 방울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내가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양의 굴레에 달아주어야 할 가죽끈을 깜빡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그 양에게 굴레를 맬 수가 없었으리라. 그래서 나는 곰곰 생각했다. 그 애의 별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양이 꽃을 먹어버릴지도 몰라. 잠시 후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그럴 리가 없어. 어린 왕자는 매일 밤마다 꽃에 유리 고가를 씌우고 무척 주의해서 양을 지킬 테니까. 이런 생각으로 나는 행복해질 수 있었다. 모든 별들이 조용히 미소 짓는 것이다. 나는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해본다. 어떤 순간 한 번 방심하게 되면 그만이야. 어느 날 저녁 어린 왕자가 유리고가를 씌우는 것을 잊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밤중에 소리 없이 양이 나가든지 했다면 그러면 그 작은 방울들은 눈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커다란 수수께끼이다. 역시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나 나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이 어디선가 장미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세상이 온통 달라지는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질문하라. 양이 꽃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어른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그림이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쓸쓸한 풍경이다. 이것은 앞 페이지에 있는 그것과 다름없는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반복하여 그린 것이다. 어린 왕자가 땅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 바로 여기다. 세심하게 이 풍경을 보아두었다가 여러분이 언젠가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확실하게 확인하기 바란다. 그리고 바로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제발 걸음을 서두르지 말고 그 별 아래 멈추어 서서 잠시만 기다려보라. 만일 그때 어떤 아이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 미소를 지으면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가 금발이고 어떤 질문을 하여도 대답이 없으면 그 아이가 누구인지 곧바로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 그 아이에게 친절을 베푸시오. 그리고 이토록 슬퍼하는 나를 팽개쳐두지 말고 곧바로 내게 편지를 보내주시오. 그 꼬마 아이가 돌아왔다고.